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콩나물라면이랑 미나리전 먹었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눈 꽤 쌓였던데 저 산에 갔다 왔는데 그냥 눈길 이렇게 밟는 그런 기분이 좋았어요. 눈 밟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잖아요. 또 밖에서 일하시거나 밖에 계신 분들은 좀 추우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눈 내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제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피곤하긴 했는데 눈만 보면 막 밖에 뛰쳐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창밖으로 막 눈이 보이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잠옷에 잠바만 입고 막 뛰어갔다 왔어요. 네, 좋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밟은 그 하얀 눈길 밟는 것도 좋고, 눈 밟는 것도 좋고, 그냥 이렇게 눈이 내릴 때 피부에 닿으면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도 좋아요. 친구들도 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제에 이어서 책도 읽어줄게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한 격언이다. 상품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고 싶다면 그 상품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자신의 능력을 팔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 자신의 약점을 모조리 파악해야 보강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구직 중인 한 젊은이가 있다. 그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었고 인사 담당자는 그에게 얼마의 급여를 받고 싶으냐고 물었다. 청년은 염두에 둔 급여는 없다고 말했다. 명확한 목표 결여. 담당자는 그러면 한 주간 수습으로 일해본 뒤에 결정하도록 하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답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현재 일한 곳보다 급여가 더 높으니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현재 직장에서 연봉 인상을 협상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현재 받는 급여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바라는 것과 누구나 더 많이 벌고 싶어 한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만큼 원하는 우를 범한다. 경제적 욕구와 자신의 가치는 무관하다. 당신의 가치는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자질에 달려있다. 자신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라.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매년 자기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 이를테면 자신이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재고 목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자기 분석은 잘못을 줄여주고 장점을 끌어올려준다. 작년보다 발전했는지, 정체 중인지, 후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목표는 발전되어야 한다. 자기 분석서는 자신이 발전했는지 아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부분에서 후퇴했는지도 보여준다. 능력을 효율적으로 팔려면 다소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자기 분석은 연말에 시행하는 게 좋다. 그래야 분석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새해 발전 계획, 즉 해결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보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라. 자신을 분석할 때 해야 할 질문들. 1. 올해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했는가? 인생의 커다란 목표 하에 연간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일했는가? 2. 최선을 다해 최고로 질적으로 재능을 발휘했는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3. 최선을 다해 많은 일을 했는가? 4.
직업 정신을 지니고 조화롭고 협력적인 태도로 일했는가? 5. 꾸물거리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미뤘는가? 6. 성격을 개선했는가? 그렇다면 어느 방면에서 이루었는가? 7. 계획을 완료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였는가? 8. 언제나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는가? 9. 6가지 기본 공포 중 어떤 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 일은 없는가? 6가지 기본 공포는 마지막 16장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10.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는가? 아니면 조심성 없이 행동했는가? 11. 직장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일했는가? 불편하게 일했는가? 불편했다면 거기에 내 잘못은 얼마나 되는가? 12. 노력을 집중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13. 언제나 열린 태도로 관대하게 행동했는가? 14. 어떤 부분의 직무 능력을 발전시켰는가? 15. 어떤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했는가? 16. 어떤 부분에서 공공연히 혹은 몰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는가? 17.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일하는가? 18. 추측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 적은 없는가? 정확한 분석과 사고를 통해 판단을 내렸는가? 19. 시간, 비용, 수입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는가? 그 계획을 까다롭게 지켰는가? 20. 무익하게 애만 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을 더 나은 곳에 쓸 수 없었는가? 21. 다음 해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바꾸어야 할까? 22.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는가? 23. 어떤 부분에서 보수보다 더 질적, 양적으로 나은 능력을 제공했는가? 24.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러했는가? 25. 내가 상사라면 내가 제공한 서비스, 즉 상품에만 만족하겠는가? 26. 적성에 맞는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27.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구매자가 만족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28. 성공 후 기본 원칙들에 비추어 보아 내 점수는 어떠한가? 공평하고 솔직하게 측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용기 있는 주변 사람에게 검토받도록 하라. 적어도 한 번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이 장에서 다룬 정보를 완전히 소화했다면 자신의 재능을 시장에 내놓을 실용적인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기본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리더십의 주요 원칙, 리더십이 실패하는 공통 원인들, 리더를 위한 기회의 장, 실패 요인들, 자기 분석 시 사용할 중요 질문들을 소개했다.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팔아서 부를 일구려면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를 잃는 사람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은 부의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게 능력밖에 없다. 따라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져야 능력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당신의 능력을 파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임원의 자리에서 직원을 뽑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찾을 것인가? 지금까지 부를 일구는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것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기회를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분석표를 가지고 부를 쫓는다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 전에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준수하는 한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사상 및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염두에 두자. 대부분은 자유 이점을 다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 해도 자유를 억압받는 나라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사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축적할 자유, 거주의 자유, 결혼의 자유, 모든 인종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자유. 음식 선택의 자유,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지 스스로 준비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 원한다면 미 대통령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이는 생각하면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든 어떤 특성을 타고났든지 간에 이런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손안에 놓인 자유라는 축복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이 기회의 땅에 사는 평균적인 수입의 평균적인 미국인 가정이라고 할 때 가족 구성원들 모두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음식. 사고와 행동의 자유 다음으로 의식주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삶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다. 보편적인 자유 덕분에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라면 세상 어디에서 온 음식이든 문 앞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집,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라면 따뜻하고 불이 켜지고 수도가 나오고 수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갖추어진 집에서 안락하게 거주한다. 아침 식사용 식빵이 토스트기에서 구워지는 데는 고작 몇 달러면 된다. 집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며 주방과 욕실에서는 온수와 냉수를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음식은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옷은 세탁기로 빨래하고 건조하며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한다. 그 밖에도 수많은 가전제품이 벽에 달린 전기 소켓에 꽂기만 하면 가동된다. 가족 구성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라디오, 지금은 텔레비전과 컴퓨터, 전원만 켜면 전 세계의 정보를 입수하고 오락거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앞으로도 계속 더해질 것이다. 의복. 미국 내 어디에서든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라면 수입의 적은 부분만 지출하고도 편안하게 옷을 구해 입을 수 있다. 평균적인 미국인이라면 이 외에도 노력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이점들이 있다. 미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은행에 여분의 돈을 넣어두면 정부가 지켜준다.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도 그것을 보증해준다. 달은 주로 여권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누구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고 차, 기차, 버스, 비행기, 배 등 원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축복들을 제공할 기적, 정치가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자유를 부르짖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을 내어 자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자유를 구속받은 적도 없다. 나는 불가사의하고 추상적이며 오인된 어떤 것에 대해 낱낱이 살펴볼 작정이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부를 축적할 기회와 더 많은 자유를 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이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 분석할 권리를 누가 내게 주었느냐고. 나는 힘을 조직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힘을 유지하는 권한을 지닌 인물들을 반세기 이상 살펴보았다. 이 수수께끼의 후원자의 이름은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품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만드는 인물들이 조직한 집단도 해당된다.
이 집단에는 과학자, 교육자, 화학자, 발명가, 경영 분석가, 대변인, 교통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의사, 그 밖에 산업 전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개척하고 실험하고 열정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뎌 길을 만든다. 이들은 대학, 병원, 학교를 후원하고 길을 닦고 신문을 발행하고 정부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각출하며 인류가 진보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일을 감당한다. 간단히 말해 자본가들은 문명의 두뇌와 같다. 이들이 교육, 계몽, 인류 진보라는 커다란 천을 직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두뇌가 없는 돈은 위험하다. 돈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문명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잘 조직된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은가?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은 있는데 자본의 도움이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자. 자본의 도움이 없다면 차 한 잔을 마시려면 중국이나 인도로 가야 한다. 수영 실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다녀오기 전에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바다를 헤엄쳐 가는데 성공해도 자본이 없다면 돈을 어떻게 지불하겠는가. 설탕을 구하려면 한 번 더 헤엄을 쳐서 카리브해 섬까지 가거나 걷고 또 걸어서 유타주 사탕수수 농장까지 가야 한다. 간다고 해도 설탕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설탕을 생산하는 데는 조직적인 노력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정제하고 수송해서 아침 식탁에까지 운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달걀은 인근 농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도 포도주스를 마시려면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까지 오랜 길을 걸어가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빵을 먹으려면 밀이 자라는 캔자스의 농장으로 한 번 더 오랫동안 걸어가야 한다. 시리얼은 메뉴에서 빼야 한다. 훈련된 노동자들과 적당한 기계 장비 없이, 그러니까 자본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바나나 한 송이를 얻으려면 조금 헤엄쳐서 미국 남부 시장으로 가야 한다. 오는 길에 인근 농장에 들러 우유와 버터, 크림을 또 얻어와야 한다. 그러고 나면 가족들이 자리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부조리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다면 이런 간단한 식품들을 얻는데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삶의 자본주의적 초석, 이렇게 단순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행기, 트럭, 기차, 화물선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하다. 이 모든 수송수단들을 운영하는데 훈련된 직원들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그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현대 문명에 필요한 것은 이런 운송체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운송하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땅에서 재배하거나 공장에서 제조해야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 장비, 기계, 포장 단계, 판매 단계 등에 수십억 달러 이상이 들며 수백만 명의 관련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지불되어야 한다. 운송 체계는 땅에서 갑자기 툭 솟아나는 것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는 문명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상상력, 믿음, 열정, 결단력, 끈기를 지닌 사람들을 제조와 조직 능력, 노동에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자본가라고 한다. 이들은 유용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획득하고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부를 일군다는 열망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들은 문명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일굴 수 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흔히 월스트리트 탐욕스러운 늑대들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이런 자본가라고 덧붙이고 싶다.
나는 어떤 집단 혹은 경제 체계에 반대하려는 게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내가 50년 이상 모든 걸 바친 목적, 지식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열망하는 만큼의 부를 일굴 수 있는 믿을 만한 성공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인 이점을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부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2. 종종 선동적인 정치가들과 독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적인 자본주의 반대편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을 이용하여 발달하고 있는 국가라는 말이다. 자유와 기회라는 축복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고 이곳에서 부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조직화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이점들이 없다면 부를 일굴 수도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를 축적하고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유용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뿐이다. 한낱 다수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이런저런 대가 없이 합법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체제란 없다. 부 한가운데에 있는 기회들. 미국은 정직한 사람에게 부를 축적할 자유와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 사냥에 나선다면 사냥감이 많을 만한 사냥터를 고를 것이다. 부에도 당연히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부를 추구한다면 여성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여성들이 매년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에 지출하는 돈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남성들도 간과하지 마라. 남자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식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및 관련 제품들과 행사들에 열정적으로 지출한다. 사치품 필수제가 아닌 몇 가지를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런 극소수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은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은 노무 대가로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벌고 그것으로 사치품과 생필품을 구매한다. 상품과 노동력의 교환 이면에 부를 일굴 기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미국의 자유는 당신의 도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노력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뛰어난 재능, 훈련, 경험을 지니고 있다면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될 것이다. 적은 양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행운이 없다면 적게 벌겠지만 말이다.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생활비를 버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기회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고르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끈기 있게 밀어붙여라. 그러면 자본주의가 알아서 할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유용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를 일구는 기회를 보증한다. 이 체계는 누구나 그 권리를 보증하지만 거저먹으려 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불변의 경제학의 법칙에 의해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오랫동안 봐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만은 안개와 같다. 그 안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정한 본성을 가린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지닌 온갖 모순점들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노력 역행의 법칙 4단계. 어떤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 암시가 되는 수준에 이르면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암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암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에밀 쿠에의 노력 역행의 법칙을 세상에 알린 찰스 보드행은 암시와 자기암시라는 책에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의구심이 들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러고 싶지만 할 수 없어 혹은 청구 비용을 낼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일어나는 공포나 절망, 믿음 부족 등의 암시는 나 자신을 해친다. 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악한 아이디어가 더 폭력적으로 파고든다. 그 결과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는 기분이 든다. 노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의지와 상상력이 대립할 때 결정권을 가지는 건 늘 상상력이다. 에밀 쿠에의 말은 욕망이 상상력이나 믿음과 충돌할 때는 반드시 상상력과 믿음이 이긴다고 풀이할 수 있다.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언제나 이기는 것이다. 노력은 두 가지 아이디어나 암시가 상충할 때 반대하는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 말은 두 아이디어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결국 아무런 아이디어도 실현되지 않게 만든다.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아이디어를 무력화시키는 사고 오류를 저지르는 행동이다. 성공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손쉬운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면을 거는 것이다. 최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고정해야 한다. 졸린 상태일 때 또는 선잠이 든 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다. 잠이 들 거라고 암시를 주면서 졸린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럼 안간힘을 쓰지 않고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보드행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를 걸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문장을 자장가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보드행의 노력 역행의 법칙은 다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온몸을 이완해 가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2. 성공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그 이미지에 집중한다. 3.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느낄 때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되낸다. 4. 잠이 들기 전까지 성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내 욕망은 이미 충족되었다. 다음은 위의 기법을 실제로 적용해 본 사례다. 돈이 들어갈 곳은 너무 많아요.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데 저는 실직 상태예요. 먹여 살려야 할 자식만 셋인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단 안락의자에 앉혀 몸의 긴장을 풀고 렘수면 상태로 유도했다. 그런 후 보드행이 제안했듯이 그가 원하는 상황을 두 단어로 압축했다. 다 됐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것 모두를 실현했다는 뜻이다. 내야 할 돈은 다 냈고 새로운 직업을 얻었으며 살 곳을 구했다는 걸 의미한다. 재혼을 했고 아이를 위한 음식과 옷을 마련했으며 충분한 돈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응축된 문장에 담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 됐습니다 라는 말은 자장가처럼 반복했다. 조용히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소망하는 대상이 성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며 따뜻함과 평화로운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다. 지금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방황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이 방법을 되풀이했다. 짧은 문구에 온 정신을 집중할 때 마음은 다른 아이디어나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방황하지 않으면 모든 꿈이 실현된다.
다 됐습니다 라는 짧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의미에 집중하라. 영적인 길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샘물에 가도 길을 그릇이 없으면 물을 뜰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내면의 샘물에 도착해서 생명수를 뜨려면 그릇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릇이란 아이디어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감사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지배하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짜 항상 강조하지만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려면 가능한 한 좋은 단어, 사랑스러운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기 감정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잊지 말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돈을 어떻게 벌지 초조해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을 다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청구된 모든 비용을 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이만큼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한 것을 원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면의 인식, 감정 또는 신념을 통해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이제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걸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믿는 것을 어떻게든 결실을 보도록 방법을 찾는다.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졌음을 인식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원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소망을 이미지화시키고 소망에 가깝게 물리적인 형태로 빚는 걸 뜻한다. 욕망과 결핍은 선물이다. 그러니 선물답게 다루어라. 욕망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첫걸음이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밀어주는 자극제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갑자기 기침 나서요.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자아와 욕망을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발현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온다.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화롭다.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마라. 저축보다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하게 흐르는 것을 원하라.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내면의 샘물에 도착해서 생명수를 뜨려면 그릇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릇이란 아이디어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감사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지배하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내가 성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라. 흔히 말하는 재정적인 성공은 직업적인 성공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꿈도 희망도 없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운이 없거나 경제가 불황이라 이렇게 되었다고 남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패배주의적 태도에 있다.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운명이나 외부 상황을 탓하지 말고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장에서는 생각과 태도를 바꿔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벌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커리어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원하는 포지션을 평생 따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는 만족하지만 직책이나 급여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사람도 있으며 일을 사랑하지만 상사, 동료, 고객 등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공을 위한 4단계 공식과 더불어 커리어와 직장 생활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 일의 시간과 에너지, 전문 지식을 쏟는 만큼 보상을 받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겠다. 커리어 성공을 위한 4단계. 실력보다는 인맥이 중요하다. 애써봤자 남준다. 성공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남몰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성공을 가로막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그런 진동 에너지를 이렇게 낮은 에너지로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거 그리고 현재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게 친구들이 가진 그런 진동 에너지를 높여주는 데 있거든요.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질수록 친구들 자신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내면 안으로부터 이렇게 따뜻하고 그런 감정들이 차오르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또 단단해진 내면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단단해진 내면들이 또 밖으로 표출이 돼서 친구들이 가진 그런 매력들과 더 결합이 돼서 더 엄청난 친구들만의 각각 매력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각자 가진 그런 개성 있는 아우라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친구들 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꼭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은 항상 그냥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불러다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경험을 압축해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4단계로 정리했다. 1. 성공하는데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2.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본 후 직접 시도한다. 3. 분야를 전문화하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쌓는다. 4.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넓은 마음을 가진다. 단계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자. 1단계, 성공을 위한 자질을 키운다. 성공하는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이나 태도, 가치관 등이 맞지 않아서다. 주관적인 믿음이나 느낌이 객관적인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면의 이미지는 외부 스크린에 투영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면들이 그렇게 외면의 모습이 된다고. 잠재의식상의 신념이나 잠재의식에 각인된 내용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사진은 현실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인생의 모든 면에 해당하는 진리다. 직장 내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이다. 사랑, 즐거움, 평화, 인내심, 부드러움, 선함, 믿음, 겸손, 절제 등의 자질을 마음에 품으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이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경험, 사건, 상황, 여건이 태도, 가치, 미덕을 반영한다. 평화, 조화, 완전 무결함, 안정감, 행복은 내면의 깊은 자아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자질을 키운다는 건 잠시의 의식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삶의 모든 방면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이것도 진짜 친구들 스스로가 계속 감사하는 마음, 좋은 생각들 이렇게 하면 친구들 내면에 보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차곡차곡 보물을 쌓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쵸? 2단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본 후 직접 시도해 본다. 이 일을 즐기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열정이 생긴다. 정신과 의사가 학위를 취득한 후 졸업장을 벽에 걸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학계의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병원을 순회하고 최신 논문을 읽고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최신 치료법도 배워야 한다. 진정 성공한 정신과 의사라면 자신의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이나 분야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을 드러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안내합니다. 라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게 조언을 구하라.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애정을 담아 깊은 자아에 명하라. 믿음과 확신을 담아 묻는다면 예감이 들거나 기회가 찾아오는 등 나를 어떤 방향으로든 이끌 것이다. 크게 애쓰지 않고도 영적 지성에게서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한 답을 얻을 것이다. 3단계, 전문 지식을 쌓는다. 분야를 전문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전문 지식을 쌓아라. 전문 분야를 선택한 후에는 전적으로 시간과 관심을 쏟아라. 그 분야에 관해 가능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열정을 가져야 한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열렬히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봉사하고자 하면 직업적 성공은 따라온다. 이로써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태도와 먹고 살기 위해 그럭저럭 일하는 사람의 태도는 천지 차이다. 그럭저럭 하면서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는 없다. 그 동기가 의미 있고 고귀하며 이타적이라면 더욱 좋다. 주는 만큼 받을 것이다. 4단계, 이익은 순환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진다. 내가 품은 소망이 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 인류에 유익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원이나 회로 형태로 순환한다.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흘려보내면 그 아이디어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다른 아이디어와 섞이고 압축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아이디어는 더욱 커져서 다시 세계의 회로로 흘러나간다. 처음의 소망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거라면 원이나 회로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는다. 제임스 씨는 가짜 석유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남을 속여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은 성공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기로 번 돈은 날개에 돋친 듯 사라진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다. 타인은 곧 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건 곧 내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신의 신체와 가정생활, 외부 사건에 드러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마음의 평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밤에 편히 눈 감을 수 없고 몸이 아프며 죄책감이 든다면 돈이 쌓여도 과연 즐거울까? 런던에 사는 한 남성은 나무 재산을 탐하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전문 소매치기였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 큰돈을 모았다. 프랑스에는 여름 별장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왕처럼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다. 런던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까봐 언제나 두려움에 떨었고 사라지지 않는 공포와 깊은 죄책감 때문에 여러 정신장애를 겪었다. 결국 그는 자수하고 징역을 살았다. 출소 후 그는 땀 흘리며 노동하는 기쁨을 알았고 준법 정신을 갖춘 정직한 시민으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행복하게 살았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때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인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코 부족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친구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그런 물질적인 부에 적용을 해도 되고, 항상 이야기하듯이 친구들 각자한테 맞는 가치관이나 또 원하는 목표들, 뭐 멀리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도 있을 거고 단기적인 목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 맞게 또 잠들기 전에 좋은 생각,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자면서 또 잠재의식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친구들의 삶이 늘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웃고 원래 친구들은 다 한 명 한 명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웃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그냥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쁜데 막 깔깔깔거리고 진짜 개구쟁이처럼 그렇게 웃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또 누구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예술적인 부분이나 또 아니면 자기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들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소하게 그런 행복들을 주고 있다면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 한 명이 소중한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끝을 알 수 없잖아요. 언제가 끝이 될지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고맙다고 말 많이 하고 그런 표현들도 자주자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순간 찾아오는 순간들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 축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되게 모든 날들이 또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못된 마음을 갖거나 그렇게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예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하루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생일인 친구들도 있죠. 생일 엄청 많이 축하하고, 또 생일은 우리 자신들이 태어난 그런 기쁜 날이기도 한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엄청 고생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으로라도 뭐 또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고생한 노고도 생각하면서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네요. 그리고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오늘 하루 보낸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보내느라고 엄청 많이 고생했어요. 타닥타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처음에 표현 안 하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주자주 하면 또 습관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그런 예쁜 표현들을 하면 훨씬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리고 오늘은 눈이 내려서 다른 날보다 좀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포근한 이불 잘 덮고 자고
또 손발도 잘 보호하고 자고, 그다음에 감기 걸린 친구들은 감기약도 잘 복용하고, 또 아직 안 걸리고 그러면 또 감기 조심하고 늘 건강 챙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때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잘 자요. 굿나잇.